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메이커입니다. 부를 조금 더 일구기 위해서 저희 채널에서 공부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자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기 위해선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자료를 KB금융그룹에서 2011년부터 벌써 14년째 이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자료와 24년 자료에서 달라진 점, 특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소중하니까 1.5배속으로 시청을 권장드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일단 부자를 알아야 됩니다. 주변에 부자들이 많으시다고요? 내가 그래서 잘 알고 있다고요? 진짜 그들의 포트폴리오도 알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하는지 아는 건지, 아니면 부자들의 소비를 막연하게 따라하는 건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놀 때만 같이 논다고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지갑 안에 어떤 것들을 담아져 있는지 이거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부자들의 생각을 읽고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워렌 버핏과 식사 한 끼 하는 게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시나요? 그게 경매로 붙여졌던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 워렌 버핏과의 식사 한 끼가 약 1,900만 달러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한화로 240억이 넘죠. 누군가는 그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워렌 버핏과의 식사 한 끼를 나누고 싶어 했다는 거죠. 아마 그 식사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명쾌할 것 같습니다. 당신 어떤 거에 지금 투자하고 있고 어떤 포트폴리오 가졌는지 궁금해하겠죠. 그래서 부자들의 얘기를 잘 이해하고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 거니까요. 부자들의 소비를 따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뭘 배우셔야 되냐면 마인드를 배우시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지 잘 알아보시고 여러분들 지금 사정에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찾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는 부유한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과거에는 백만장자 혹은 억만장자, 고자산가, 부유층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하죠. 나라마다 기준 다른데 통상적으로 금융자산을 10억 이상 보유한 사람을 부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도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을 부자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상이 되는 자산가들을 설정해 놓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뭐 전화 면접 보듯이 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개별 면접 조사를 했고 조사 대상도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그리고 거주주택 포함해서 부동산 자산을 10억 원 이상으로 보유하신 성인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표본이 공신력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자료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부자의 기준은 금융자산 10억 원 그리고 총자산은 약 100억 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 이 자산 규모로 봤을 때 중간값이 100억 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100억 원이라는 자산을 가져야 부자 반열에 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금융자산으로도 아직 10억이 안 되고 총자산도 100억이 안 되니까 아직 부자가 아니고 부자가 되고 싶은 대한민국의 부자들 수도권의 약 70.6%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2023년에 70.6%였는데 24년에는 70.4%, 24년 기준으로 약 70%가 수도권에 거주를 합니다. 자, 그리고 부자 가구의 총 자산의 56.2%는 부동산 자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예적금, 회원권, 예술품, 채권, 각종 금융상품들 포함해서 나눠져서 들어가 있긴 하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선 역시 부동산 자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이 전망하는 장기 고수익 투자처 탑6 중에 1등은 뭐냐? 바로 거주용 부동산이었습니다. 자, 그럼 2등은 뭘까요? 거주용 외 부동산이에요.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식, 금, 토지, 빌딩 순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산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자라면 아까 말씀드렸죠. 총자산 100억 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100억 원은 있어야 그때부터 39.5% 정도가, 약 40% 정도가 스스로 부자라는 거를 자각한다는 얘기입니다. 30억이 있어도 50억이 있어도 자기 스스로가 부자가 됐다는 생각들을 약간 못한다는 거죠. 100억 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는 순간부터는 자신 스스로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부의 반열에 올랐다는 생각들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23년 대비 24년도에도 역시나 부동산 자산이 약 55.4%, 부자들의 포트폴리오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여기에 전년 대비 조금 많이 오른 게 바로 금융자산이었습니다. 금융자산. 해외 주식 포함한 주식, 투자형 자산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졌기 때문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부동산 자산이 안 늘었냐? 아닙니다. 거주용 주택과 거주용 외주택은 역시나 포트폴리오상의 비중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제외한 다른 투자 상품에 있어서는 어떤 쪽에 관심도가 많이 올랐나요? 바로 금이죠.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짐에 따라서
금 투자가 조금씩 늘게 됐고 특히나 원화 가치는 워낙 많이 내려가게 됐죠. 그럼으로써 부자들은 아무래도 실물 자산 쪽으로의 자산 이전을 선택했다는 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근데 부자들은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우리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떤가요? 그나마 부동산 자산이 들어가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들의 포트폴리오는 주식에 몰빵해 있고 코인에 들어가 있고, 물론 코인에 들어가서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상한 코인에 들어가서 물린 분들도 많고 수익 실현을 전혀 못하신 분도 많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적금, 부자들이 지금 구성하고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 대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어떤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는 시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지표 하나 볼 게 있어요. 한국 부자가 꼽는 부의 원천이라는 카테고리인데요. 이걸 보면서 망연자실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걸 보고 그럴까요? 바로 상속증여입니다. 상속증여. 이 데이터를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증여를 받은 분들의 비중은 약 18.3%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적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나 사업입니다. 사업을 해야 부자 반열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 좀 맞는 것 같아요. 32.8%가 사업으로 부자 반열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약 26.3%가 부동산 자산을 통해서 부의 원천을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금융투자가 약 14.3%, 근로소득을 통해서 부의 반열에 올라가는 비중은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8.5. 그리고 보면 금융자산 규모별로 어떻게 좀 나뉘는가도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역시나 30억 미만 자산대나 30억 이상 자산대나 빠짐없이 등장하게 되는 게 부동산 투자와 그리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나 사업소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자산 투자했을 때 성과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거주용 부동산의 성과는 대체로 수익 발생한 비중이 오히려 손실본 비중보다 약 3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안 했을 때보다 했을 때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게 낫다라는 뜻인 거죠. 거주용 외 부동산은 어땠을까요? 투자 손실 발생한 비중은 약 6.8%, 투자하지 않은 비중도 좀 있죠. 근데 역시나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본 비중이 월등히 높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이건 결과론적인 겁니다. 결과론적인 거. 자, 그리고 거주용 외에 부동산들을 세부적으로 투자 성과를 한번 살펴보면 어땠을까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한 경우에는 손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다른 상품들에 있어서는 일부 손실이 발생하긴 했죠. 투자하지 않은 비중도 굉장히 높아요. 특히나 부자들은 오피스 빌딩에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가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토지 임야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에는 투자를 좀 많이 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한 한번 배우셔야죠. 내가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는데 처음부터 상가나 오피스 빌딩에 투자를 한다. 이게 좋은 투자일까요? 이거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고 오히려 손실 났을 가능성도 저는 보입니다. 왜냐? 부자 또한도 하지 않았고 부자들도 여기서 손실을 보는 비중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여기서는 수익을 내지 못한 비중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내가 자본이 부족하니까 이쪽부터 투자라고 이렇게 가지 않았나요? 자, 그러면 부자들의 최근 자산관리 관심사가 어떻게 될까요? 탑6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시나 부동산 투자입니다. 이들은 자본을 부동산으로 읽었기 때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사는 부동산에 있어요. 약 40% 정도가 아직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연령대 불문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고 자산 규모도 50억 미만부터 100억 이상까지 가장 많은 비중에서 관심이 많았던 거는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물론 100억 원 이상 자산가가 되면 부동산 투자 못지않게 실물 투자, 금 투자나 보석 투자 같은 데도 관심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포트폴리오는 금융 투자, 다른 영역들에 대한 관심사도 나왔지만 역시나 가장 높게 나타난 거는 국내 부동산 투자였다는 거죠. 자산을 만들려면 종잣돈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종잣돈을 과연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보면 좋겠죠. 이거는 전년도 자료에 좀 잘 나와 있었습니다. 보면요, 첫 번째 거주용 주택으로 종잣돈을 만들었습니다. 즉 내 집 마련한 게 차곡차곡 잘 올라줘서 그게 하나의 디딤돌이 된 케이스겠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다 거주용 주택이었습니다. 100억 원 이상 자산가들도 거주용 주택을 디딤돌로 삼았고 50억에서 100억 미만 때도 50억 미만 때도 전부 다 거주용 주택을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2위 두 번째 뭐였을까요? 거주용 외 아파트입니다. 즉 갭 투자라는 거죠. 하나 끼고 투자를 해놓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산 상승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디딤돌 3은 종잣돈 마련하는 주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2주택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을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디딤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위가 바로 주식이었어요. 그리고 4위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땐 재건축 아파트인데, 나머지는 뭐 예적금, 재건축 아파트, 다세대, 빌라,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이제 나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표준 스탠다드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거주용 주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주용 외 아파트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든 다른 걸 선택하든 그거는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자고요. 뭐냐? 첫 번째, 1번이 뭐죠? 거주용 주택입니다. 그럼 이런 종잣돈의 규모가 얼마를 종잣돈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2023년에는 그래도 좀 자산이 좀 올라가던 시기였죠. 그때 종잣돈 규모는 약 8억 원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조금 내려왔어요. 6천만 원 내려와서 약 7억 4천 정도가 종잣돈이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만들었다고요? 첫 번째, 3억 원 미만대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만들었고, 그 이후에는 가장 높은 걸 기록한 게 바로 사업이었죠. 사업을 통해서 종잣돈 만드는 비중이 높았고, 역시나 그 다음은 다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그걸 제외한 우리 뭐 이거 상속받고 뭐 증여받고 이거는 조금 불문 배제하더라도 그 다음 번은 어쨌든 주식이나 급여소득. 여기서 저는 꼭 잊지 말았어야 하는 거는 뭐냐? 바로 자산 규모가 적을수록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뭐라고요? 첫 번째, 거주용 주택이 여러분들의 디딤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걸 잊지 말자고요. 그러면 이런 부자들은 부채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부채를 엄청나게 잘 활용합니다. 부채 규모 및 비중으로 본다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평균적으로 규모는 약 6.7억 원이었습니다. 6.7억 원 중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채로 본다면 금융부채 비중은 약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금융부채가 아닌 다른 부채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임대 보증금입니다. 대부분 뭘 했다는 건가요? 새끼고 아파트를 하나씩 사뒀다는 겁니다. 아니면 보증금액으로 거치해둔 자산 규모가 꽤 됐다는 거죠. 지금 보면 임대보증금 보유율이 꽤나 높아요. 근데 이거는 50억 미만 자산가든 100억 이상 자산가든 똑같이 상관없이 임대보증금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세입자분들의 보증금이 가장 안정적인 부채였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서 자산을 불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대한민국은 부자가 되려면 부자 자산가의 기준이 얼마라고요? 바로 100억입니다. 금융자산으로 10억 이상 보유한 사람을 일반적으로 부자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스탠다드 표준은 바로 자산 규모로서는 100억 자산가를 부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자가 되는 방법에 있어서 1등은 뭐였나요? 바로 사업을 통해서 일궈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자니까 부자가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을 거두면서도 사업이란 걸 영위를 할 수 있죠. 그걸 통해서 투잡 쓰리잡 하면서 내가 뭔가 소득을 늘리면서 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사업을 같이 일구면서 부자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근로소득자라고 부자가 안 됐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자도 약 10% 정도는 부자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근데 전문직이거나 아니면 고위급 임원진들이 됐을 경우겠죠. 그래서 근로소득자분들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무언가 조금 다양한 활동들을 해주는 게 부자 반열에 올라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필요했습니다. 종잣돈의 기준이 얼마였죠? 2023년 기준에서는 8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2024년은 이게 7억 4천으로 약 6천만 원 내려오긴 했지만 종잣돈은 필요했습니다. 이런 종잣돈은 평균적으로 어느 나이 때 만들었나요? 42세였습니다. 42세. 그런데 이런 종잣돈을 만드는 기준이 되는 자산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나요? 첫 번째, 거주주택이었고, 두 번째, 거주주택을 제외한 아파트였습니다. 잊지 마세요.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부채를 일으키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레버리지를 적당히 잘 활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중요한 게 바로 뭐였냐면 소득 외 잉여 자금을 얼마나 확보하냐였습니다. 바로 캐시플로우가 훌륭해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 자산 배분 전략을 적당히 잘 실행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자산 배분 전략은 뭘까요? 뒤이어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내가 금융자산으로서 어느 정도 부를 읽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걸 부동산으로 안정적으로 이전시키는 활동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자들 모두 다 주식을 잘했을까요? 아닙니다. 변동성이 큰 주식과 펀드는 수익보다 손실 경험이 많았어요. 부자라고 해서 다 수익을 본 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었어요. 부자들도 똑같이 손실을 입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자고요.
드디어 부메이커 상담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내 집 마련부터 다주택자의 포트폴리오 구성, 그리고 1주택자 매도 갈아타기까지, 경매 입찰 및 투자 상담까지. 꼬마 빌딩의 매수 매도가 고민이신가요? 재개발 물건, 사업성 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부메이커는 직접 경험한 내용만 가지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신규 오픈 기념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그리고 기혼 부부들 중에 내 집 마련을 계속 유보해 오셨던 분들, 은퇴를 앞두면서 자녀들에게 어떤 물건들을 사주면 좋을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무료 상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상담 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드리고 팔로우까지 진행을 같이 도와드립니다. 고민 마시고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클릭하세요. 그리고 신청해주세요. 여러분들 부동산 공부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내 집 마련 안 하셨나요? 하셔야 돼요. 왜? 부자들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일단 소득 잉여 자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벌었으면 잉여 자금이 생겨야 돼요. 내가 벌었다고 그거 다 쓰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을 적당히 이용하셔야 돼요. 코인으로 버셨나요? 평생 코인만 하셔선 부자가 되기 힘듭니다. 그걸 어느 정도 벌었을 때는 그런 금융 자산들을 일정 부분 안정적인 부동산 자산으로 이전시키세요. 그래야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적당히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레버리지는 정말 꼭 이용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용이 좋고 정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쓸 수 있다면 그걸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 바로 전세 보증금을 낀 그냥 막연하게 대출을 일으키지 마시고 전세 보증금을 효율적으로 잘 껴서 매수하는 것 또한도 굉장히 좋은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부자 마인드를 배워가셔야 돼요. 이게 저는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자들은 제가 많이 만나보니까 이들은 일단 험담보다는 배우려는 자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남을 깎아내린다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란 걸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잘된 거는 어떻게 잘 됐는지 궁금해하고 나의 잘된 사례와 빗대서 어떻게 얘기 나눌지 상대방 얘기를 경청하면서 그 이야기에 내가 하나 더 첨언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주변의 분들은 어떤지도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전달해드린 이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야 저게 어떻게 돼? 저건 그냥 자료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세밀히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 보시고 이런 포트폴리오를 실현하는 주변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런 분들의 이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들이 잘못됐다고 평가하면서 끌어내린다고 내가 올라가나요? 전혀 아닙니다. 나를 키우는 가장 큰 힘은 태도예요. 내가 어떤 방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고하냐에 따라 내 태도가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미래가 달라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시고 상대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주변 분들과 같이 올라가려고 성장하는 분들과 함께 하시고 내 주변에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이 많다라고 한다면 내 주변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부터 그곳에서 탈피하셔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데 한 걸음 더 가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를 키우는 힘은 태도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부자가 되고 싶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제가 아까 포트폴리오상 가장 핵심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거주용 주택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자가 42살 정도 됐을 때 평균적으로 약 7.4억 정도의 자산이 형성돼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들의 포트폴리오상에 가장 먼저 등장한 거는 바로 거주용 주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주용 외 주택, 그중에 아파트였죠. 상가나 오피스부터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거주용 외 주택을 마련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부자들일수록 레버리지를 적당히 잘 활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레버리지 중에 가장 큰 게 금융부채도 있었지만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해서 임대 보증금의 부채가 굉장히 비율이 높았죠. 여러분들은 부자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내가 선택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부자들이 어떻게 잘 부를 읽었는지 그걸 따라한다고 한다면 이 순서로 가세요. 이 순서로. 그리고 이유 불문 집을 샀어요. 여러분들도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자들의 얘기를 궁금해하는 제가 많이 열람해보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구의원, 시의원 포함해서 정말 많은 공직자들이 있죠. 그들이 그래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부자들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지었는지는 이 공직윤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요.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관심 가지는 관심사, 어디에서 살고 있고 어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각종 호재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 또한도 여러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서울의 영등포구인데 영등포구의 구청장이 어디에 살고 있고 뭘 보유하고 있고 구의원, 시의원들이 어떤 걸 보유하고 있는지 한 번 정도 보시면 도움되지 않을까요? 시간 날 때 보십시오. 자,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꼭 사야 될까요? 네, 저는 항상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대상자마다 달라요. 모두가 살 건 아니지만 이 이야기는 드리고 싶어요. 일단 화폐랑 돈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갑자기 화폐랑 돈 얘기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폐와 돈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화폐나 돈이나 똑같이 교환의 수단이 되긴 하지만 돈은 가치 저장 수단이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화폐는 계속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화폐 어디서 찍어내죠? 한국은행에서 찍어냅니다. 달러는 미 연준에서 찍어내죠. 화폐는 계속 찍어내다 보니까 점점 더 흔해집니다. 만원짜리 막 찍어내니까 5만원짜리가 탄생하게 됐고요. 5만원짜리 탄생하니까 만원짜리가 오히려 가치가 떨어졌죠. 맞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요. 돈 자체가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 돈의 구매력이 점점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달러를 포함한 각국의 통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 계속 찍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돈은 가치 개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 돈은 그냥 화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화폐뿐 아닌 다른 것들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돈은 금이랑 비교를 해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금은 막연하게 찍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금의 가치가 떨어졌던 적이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화폐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달러가 발행돼서 나온 이래, 달러의 역사 이래, 달러의 구매력이 꾸준히 올라갔던 시기가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떨어졌던 적은 있어요. 구매력이 올라갔던 적은 있다는 거죠. 달러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오른 적은 있지만 달러의 구매력이 꾸준히 올라갔던 시기가 없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달러의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건 뭔가요? 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뭐냐면요, 100달러짜리로 살 수 있는 물건의 목록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빵 100개 샀다면 지금은 빵 10개도 못 사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향후에는 100달러로 빵 5개도 못 살 수도 있어요. 왜? 달러를 계속 찍어내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요인이, 그래서 연준이 통화를 계속 공급하거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거나 정부 부채가 많아져 가지고 채권 발행을 계속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달러의 구매력은 점점 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금과의 차이점입니다. 돈과 화폐의 차이라는 거죠. 하물며 그 가치가 가장 높다고 하는 달러도 이런데 원화는 어떨까요? 더 떨어지겠죠. 대외적인 변수도 훨씬 많고요. 같이 통용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 통화 공급량 한번 볼까요? 2015년 말 기준으로 약 2200조의 통화가 공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통화 공급량 얼마까지 늘었죠? 4157조까지 늘었습니다. 약 89%가 늘었고요. 연간으로 따진다면 약 7.9% 정도 늘었습니다. 2015년 말 기준에서 갖고 있던 부동산 자산은 2024년 말 기준이 됐을 때 이게 순기능을 한 좋은 자산이라고 한다면 다 거의 89%, 약 2배 정도가 올랐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통화가 어느 정도 더 많이 공급돼 있는지, 시중에 돈이 얼마나 더 많이 풀렸는지를 보셔야 된다. 그리고 시중에 풀린 돈이 과연 얼마나 줄어들 예정이냐 아니면 더 풀릴 예정인가를 우리가 가늠해 봐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풀렸나요? 아닙니다. 미국 또한도 2015년 기준 대비 20년, 25년이 됐을 때 약 2.5배 이상 풀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즌 때 더 풀었죠. 이 더 푼 걸 바탕으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했고,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일시적으로 시중에 공급되는 통화량이 줄었죠. 줄었다가 다시 또 공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통화 공급량은 일시적으로 주춤은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산이라고 한다면 그 자산의 가치는 장기적으로는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통화가 계속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폐를 믿지 말고
돈이 되는 그 가치를 믿자고요. 그 돈이 되는 금을 사셔도 될 수 있고 그 돈이 되는 부동산으로 사실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금보다는 뭐였다고요? 부동산이었다고요. 주식보다는 뭐였다고요? 부동산이었다고요.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자, 과연 부동산 꼭 사야 될까요? 사야 됩니다. 지금 아파트 사도 될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전체적인 수요 공급 봐야 됩니다. 모든 곳이 다 오르고 다 좋은 상품 아니에요. 내 상황과 내가 사는 지역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지방에서 일시적으로 발령을 나면서 그곳에 부동산을 사야 되냐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일시적으로 거주를 하는 거고 그곳이 꼭 가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꼭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영원히 사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다시 돌아올 지역에 무언가를 사두시는 거는 상황과 지역에 따라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집값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거 진짜 많이 물으시는데 집값 폭락의 요인이 보이지 않아요. 국지적으로 조정받는 곳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 공급이 일시적으로 정말 많이 쏠리는 지역이 있을 수 있고 심리가 많이 무너진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정받는 곳이 있더라도 대세 하락이 없어요. 떨어질 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은 언제 사고 언제 팔까요? 이 질문도 되게 많이 하는데 투자용 같은 경우는 남들 덜 볼 때 사는 거예요. 지금도 덜 봅니다. 왜냐? 부정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근데 언제 팔아야 되냐 명확합니다. 남들이 열심히 보러 다니면서 막 살려고 주구장창 몰려올 때 하나 둘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거죠. 파는 시기는 내 맘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시장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시장 상황에 내가 팔 수 있는 물건이 몇 개 있냐가 여러분들의 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무주택자 반드시 집 사야 돼요. 빠를수록 좋아요. 무주택자는 느리면 느릴수록 손해입니다. 아까 포트폴리오에서도 보여드렸죠. 거주용 주택은 여러분들의 디딤석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추가로 1주택자는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갈아타기죠.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무주택자는 반드시 집을 사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불편함을 겪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뭘 원하는지 나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좀 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됐다 그러면 더 좋은 곳을 찾아서 이동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주택자다 어떻게 할까?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선택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2주택을 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있어요. 이제는 조금만 더 깊게 알아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려우면 물어보세요. 자, 그리고 대출 규제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 이거 제가 작년 영상에도 얘기했습니다. 대출 규제는 일시적입니다. 평생 영원할 수 없어요. 물론 금융 규제가 꾸준히 이어지고는 있죠. DSR 규제는 좀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집값이 떨어지나요? 막연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규제는 일시적이고 일시적으로 잠재는 수요는 한 방에 터질 수 있어요. 이런 금융 규제는 언제 어떻게 풀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는 이 금융 규제 때문에 집값이 폭락할 요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책이 아니라 시장 제휴에 맡겨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집값이 폭락한다 떨어진다 이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나 서울 수도권 내에서 주요 핵심지 안에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을 결정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무주택자분들이 사시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금 여력이 되는 한 좋은 자산을 취득하는 데는 이것 때문에 망설이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인구가 줄어서 집 살 사람 없다. 이거 정말 제가 작년부터도 계속 얘기했죠. 인구는 감소합니다. 하지만 세대 분리가 일어나고 있고 세대 분리 또한도 지금부터도 2026년까지 계속 일어납니다. 이 세대 분리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혹은 임대차를 위해서 수요가 계속 발생하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월세 수요가 끊이지 않게 될 거고 매매가를 계속 이렇게 터치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유입도 신경 써야 돼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죠. 본질적으로 임대차 수요가 많은 지역을 나의 주거 베이스 캠프로 삼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들까지 답변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부동산을 모르고선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 한 번 더 이해하실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죠? 거주용 주택 마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뭔가를 선택한다면 뭘 하는 게 좋다고 했죠? 거주용 외 부동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아파트 투자를 하시는 게 현명하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융자산으로서 뭔가 부를 조금 읽었나요? 그러면 뭘 하라 그랬죠? 네, 자산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부동산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부동산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부자가 되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들이 바로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 제가 밑에 달아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2025년 새롭게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내 집 마련과 관련된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채널에
촬영을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매로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혹은 내 집 마련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신 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그분들을 직접 대면 상담을 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설정해 드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 혹은 경매를 통해서 자산을 만들고 싶은 그런 분들, 사회초년생인데 첫 집 마련하는데 고민이 많은 분들, 고민되시면 바로 고정 댓글에 제가 사연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상담 요청하는 방법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담은 이벤트이기 때문에 전액 무료로 제공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풀케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그 중에 좀 사연이 제가 많이 공감되기도 하고 실제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분들 기준에서 잘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양질의 정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